유대인의 1차 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킨 것이요, BC 539년이에요. 사실 연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연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좀 제대로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하고 그 이듬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이듬해라 그러면 이제 숫자가 거꾸로 가야 되죠? 반대로 가야 되죠? 538년이란 뜻이에요.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도 좋다 라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자, 고레스가 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인데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세계 경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안에 역사적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의 경영 파트너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경영 파트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페르시아 국민들이 더 많은 어떤 사치를 누려야 돼요. 군주는 그것을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만족해요. 등 따스고 배불러야 국민들이 다른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 국고가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전쟁 물자 지불하는 게 그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다 가져오죠. 곡식이든 보물이든 뭐든 싹 갖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자국민들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나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잦은 전쟁으로 있다 보니까 가져오는 전리품도 많지만 소비되는 그 돈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백성들의 사치는 더 심해집니다. 예전에는 페르시아가 시장조차 변변하게 없을 만큼 아주 열악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곳이 이제 점점점 전리품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사치가 점점점 높아져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와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때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먹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힘들면 원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국고도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제 어느 정도 다 그냥 정복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들, 속주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주국도 살아야 되잖아요. 본국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예로부터 거기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11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곡식의 11조든 짐승의 11조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11조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물들을 쌓아놓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게 되면 거기 있는 것들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되면 또 쌓아놓습니다. 이걸 고레스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황폐되어 있거든요.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 짐승들만 삽니다. 잡초가 우거지고요.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있고요. 짐승들이 거기서 살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였고 부가 넘쳤던 도시 예루살렘인데 지금 거기는 황폐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글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든든히 세워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에 들어와서 살고 그 성에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활성화되면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본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파트너로 유대인들을 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 바벨론 시대에 한두 민족이 거기 잡혀온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민족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유대인이 경영 파트너냐 이거죠. 고레스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한 약 7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민족들은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고유 문화, 문명, 어떤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바벨론은 확 동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되지만 그 안에서 유대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것에 그냥 확 반해버린 거예요. 이야, 저 민족하고 경영 파트너가 된다면 상당히 비전 있겠다. 사업 파트너 한다 그러면 그래도 사업적인 마인드 있고 뭐 이런 사람하고 파트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고레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약 한 5만여 명, 50만이 아니라 5만이 조금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뭐 한 4만 9천, 뭐 4만 8천, 4만 9천 8인가요? 49,897명인가요? 뭐 이렇게 된대요. 하여튼 5만 명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잡족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숫자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물 5,400점을 보내요. 이 보물이 뭡니까? 옛날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온 거예요. 강제로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 온 거예요.
뭐 수많은 보물들 훔쳐왔지만 약탈해 왔지만 특별히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벨사살이 이 중에 몇 개 내다가 술 마시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보물은요 나라의 상징입니다. 어느 나라나 보면 보물 있잖아요. 국보 뭐 해가지고 보물들이 쭉 정합니다. 건물도 때로는 보물로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물건, 조그만 물건 뭐 이런 것도. 언젠가 제가 대만 여행을 갔더니 대만에 신기한 보물이 그 박물관?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참 조그만데요. 옥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친가요? 메뚜기인가? 그 여친가? 그게 이제 배추를 갉아먹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그게 옥인데 자연의 옥 상태를 살짝만 가공을 한 거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게 조금해요. 한 요만하든가? 작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삼겹살. 자연석 돌멩이인데요. 딱 봤을 때 이야, 삼겹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만해요. 딱. 요만한가? 그게 굉장히 진귀한 보물이더라고요. 여기도요.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보물.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몸만 보내지 않아요. 이 보물 5,400점과 함께 보내고 수많은 그런 자재들 또 가다가 먹을 길 양식들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각종 짐승들 이런 것들 엄청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이 고레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사용됐던 고레스 죽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이제 고레스의 죽음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그 고레스 죽음 살펴보기 전에 이 1차 귀환에 대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거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이 위에 있는 까만 선을 타고 이렇게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이 밑에 거는 이제 2차로 귀환하는 거죠. 여기에 가는 길만 해도 한 7개월? 뭐 이렇게 걸리는 많은 뭐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가지는데 어려움이 많죠. 도적대를 쓸 수 있고 또 총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총독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이 스룹바벨이 갈 때 지원해 주라는 거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따로 한 편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이것도 또 이렇게 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의혹이 생기다가 의혹이 꺾이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해야 되고요. 이 시간에는 고레스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던 초대 왕 고레스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고레스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이제 다른 걸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고레스에 대한 얽힌 그 스토리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의 죽음
마사게타이라는 족은 어디냐면 이제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이란 북동쪽에 가면, 이란 북쪽으로 가면 이제 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있다고 아까 지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가 보면 지금의 이제 한 카자흐스탄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아주 대평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말을 달려도 끝이 없을 만큼 드넓은 땅, 거기에 마사게타이족이라는 그런 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족이고요. 말 타는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민족이에요. 고레스가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요. 참 땅 따먹기 하는 데는 그냥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천하를 다 얻은 건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가게 되는 배경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사게타이족들은 말을 잘 타니까 자기네들이 말 타는 기술, 말 타면서 활 쏘고 전쟁하는 기술을 좀 더 습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말들도 많으니까, 워낙 초원지대니까 말들도 많으니까 그 말들을 빼앗아오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침범하러 가는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큰 경계선인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그 강을 건너면 거기가 이제 마사게타이족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고레스가 사신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토미리스 여왕에게 고레스 왕께서 당신을 왕비로 삼고 싶다 하십니다. 이제 이거예요. 토미리스 여왕이 금방 눈치챕니다. 야, 저 고레스 저거 치사한 놈이네. 나를 왕비 삼는다는 핑계로 우리 땅 다 먹으려고 꼼수 부리네. 금방 눈치 빡 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돌입해요. 강을 하나 두고 대치하면서 고레스가 그 강을 어떻게 이제 그 부교를 놔서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자 토미리스 여왕이 얘기해요. 야, 고레스 거기 건너느냐고 군사력 그렇게 소진할 필요 없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3일 길을 물러날 테니까 그 안에 네가 편안하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강을 건너와. 그런 다음에 우리랑 싸워. 아니면 너가 3일 길을 물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건너가서 너랑 싸울게. 이거예요. 이 고레스가 작전회의를 엽니다. 대부분의 장수들이 건너가느냐고 괜히 힘 빼지 말고 마사게타이족 토미리스 여왕에게 건너오라고 하시지요. 이게 이제 중론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사람에게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크로이소스. 크로이소스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크로이소스 왕은 리디아 왕이었습니다.
고레스하고 전투하다가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이 고레스가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않아요. 살려주면서 자기의 책사로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고레스는 소치기 아들로 자랐다 했잖아요. 그리고 바사 나라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배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소치기 아들로 자라났으니 뭐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라든가 이런 식견이 좀 부족해요. 용맹하기도 하고 전략은 잘 짜는 것 같지만 전쟁은 잘하지만 그런 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당시 크로이소스가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아는 것도 많고 인자하고 그래서 크로이소스를 책사로 같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크로이소스가 반대합니다. 이유를 대요. 만약에 우리가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다가 이기면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반대로 저들이 이 강을 건너서 우리랑 전쟁을 한다면 저들은 그 여세를 몰아 우리 본토까지 쳐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승리하면 우리만 다시 강을 건너 돌아오면 되지만 만약에 저들이 강을 건너와서 우리랑 싸우다가 우리가 패해서 도망가다 보면 결국 우리 본토의 처자식들까지 다 봉변을 당할 것이니 우리가 건너갑시다. 그래서 이제 토미리스 여왕이 3일 길을 물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고레스가 편안하게 이제 건너가요. 거기서 크로이소스가 또 계책을 세워요. 마사게타이족들은요, 음식이 변변치 않아요. 물도 제대로 없어서 말전만 먹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술이라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말젓을 발효해가지고 만든 뭐 술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 술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들 문화 가운데는 어떤 그 전통도 있냐 하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기력이 없어질 때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복인데 그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다른 그 고기와 함께 그 사람을 먹는 거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여기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인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들어 죽기 전에 어느 일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해지면 이제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민족이 마사게타이족이라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산의 진미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크로이소스가 전략을 세우기를 지금 3일길 물러갔잖아요. 그러면 한 하루 이틀 길 정도 간 다음에 거기다가 진을 치고 각종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십시오. 잘 익혀놓은 음식들, 좋은 고급 술들 이런 것을 거기다 차려놓고 병사들 중에서 버려도 되는 병사, 좀 미안하지만 허약한 병사들 이런 병사들을 거기다가 배치시켜 놓고 철수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계략을 써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3일길을 물러났던 토미리스가 이제 진격에 오죠. 그 군대가 막 전진해 오는데
막사에 와보니 싸우는 척 하다가 일부는 다 도망갔고, 약한 군사들, 페르시아 약한 군사들은 다 또 죽어요. 그러니 이 마사게타이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차려놓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밤새도록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 거기다가 맨날 말젓으로 만든 그 술 먹다가 지금 이 페르시아인들이 먹는 고급 술 먹으니 야,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건 뭐 여담이지만 주정학을 배웠어요. 주정학 자격증을 예전에 한 30몇 년 전, 근 40년 전 되네요. 40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국가 2급고시로 주정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주사예요. 조리사 2급. 조리사는 음식 만드는 거. 조주사, 이건 술 만드는 거예요. 칵테일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유명한 술들. 예, 브랜디가 최고 술이고, 그 다음에 위스키인데, 5대 양주 중에 브랜디가 최고인데, 브랜디 같은 것들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황홀합니다. 황금색으로 싹 되어 있는 그 술을 잔에다가, 이렇게 생긴 잔이잖아요. 이런 잔 알아요? 여기 잔에다가 요만큼 따라요. 요만큼. 이거 보여요? 요만큼 딱 따라요. 근데 요게요, 완전히 황금색 같이 갈색이에요. 약간 황금색 같은 갈색인데, 보통 조명불 아래서는요, 이거 황홀합니다. 지금 마사게타이족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일부러 미끼로 함정으로 남겨놓은 그 술 있잖아요. 그 술이 너무나도 보기에도 좋고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 골아떨어져 퍼져버렸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겠어요? 페르시아 사람들 와서 하나씩 다 묶어요. 굴비 묶듯이 다 묶어서 포로가 돼요. 그 포로 중에 토미리스 여왕의 아들도 있어요.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토미리스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레스 그 진영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치사한 XX야, 이런 거예요. 아유, 사내 맞아? 사내 자식 맞아? 이제 이런 거죠. 싸우러 왔으면 정정당당하게 딱 붙어갖고 승패를 가릴 것이지, 그런 꼼수나 써가지고 그게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이니 이거보다 더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당장 포로들 다 돌려보내. 우리 아들 거기 있는데 우리 아들도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그런데 그 포로들이 술에서 깨어보니 자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포박 좀 풀어달라. 그래서 약간 풀어주는 사이에 자결을 해버립니다. 옆에 있는 군사들 뭐 칼을 빼서 했든 뭐 했든 자결을 해버려요. 그 아들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토미리스 여왕 화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 엄청나죠. 제가 이 토미리스 여왕에 대해서 영화를 짤로 봤어요.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 영화인데 유튜브 보면 토미리스 여왕에 대한 게 나와요. 헤로도투스의 역사책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전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활 쏘는 법, 칼 다루는 법, 뭐 이런 것들 다 배워가면서 여전사입니다. 전략가고요. 너무나도 이제 아들을 잃으니까 또 고레스가 야비하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밀어붙여요.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고레스가 전사해요. 와, 허무해요. 그 전쟁 영웅이 거기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거기서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돌아와서 바벨론 궁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냈다. 그러다가 늙어서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주로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를 참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미리스 여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미리스가 전쟁하기 전에 고레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피를 좋아하는 고레스요. 네가 당신이 그렇게 피를 좋아한다면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영원토록 피에 담궈두겠다. 그리 얘기를 해버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루벤스라고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려나 몰라요. 토미리스 여왕이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루벤스의 그림 자체가 화려함과 그러니까 명암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화려함과 어둠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고레스의 머리예요. 이 사람이 고레스의 머리를 피에 담그는 거예요. 이게 항아리가 피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항아리잖아요. 요렇게. 요 항아리인데, 요게 고레스 목이에요. 모가지를 여기다 지금 담그는 것을, 토미리스 여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고레스의 최후인 것이죠. 그런데 왜 고레스가 이 전쟁을 굳이 했어야 될까?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말을 타면서 전쟁하는 기술도 좀 배워보고 싶고 또 말도 빼앗고 싶기도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레스에게 강한 신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강한 신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생적 신념이에요. 출생. 글이 좀 잘 안 써지네요. 출생적 신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이 태어남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태몽을 꾸었는데 이게 예사가 아니잖아요. 2번이나. 이것을 굉장히 신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어떤 전쟁에서도 져본 적이 없다라는 자만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부심이죠. 자부심. 출생적 자부심. 또 하나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어느 전쟁에서도 져보지 않아요.
당시에 부국강병이라는 그 리디아 그 정복하잖아요. 물론 할아버지 나라 메데, 바벨론 이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외에 주변 조그만 크고 작은 그 국가들이요, 돈 싸들고 와가지고 항복해요. 그러니 이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결국 고레스도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결국 그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결국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한참 잘 나갈 때가 있겠죠?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자만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비록 전 세계 인구 중에 작은 나라, 또 작은 역할을 제각기 감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역할에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여지는 거예요.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자로 잘 사용되어서 성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그런 적도 있던 반면에 땅 따먹기에 급급해서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침략하다가 목숨 잃은, 개죽음 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만심, 자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